네, 국물 없는 기자회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민동기 기자 나오셨고, 우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라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엄미애 씨, 세상에 제일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반가운 우리 엄미애 씨가 지금 들어왔어요. 오늘은, 이게 쌀국수입니까? 네, 그래요. 아유, 조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2그릇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제 라면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미리 좀 빨리 먹고 오늘 본순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요. 자, 오늘 함께할 음식은 국물이 있네요, 보니까. 네, 국물이 있네요. 네, 그래. 드디어 이제 4회 만에 드디어 국물 있는 그런, 시식이 이제 시작됩니다. 공룡 별미 즉석 쌀국수. 네. 공룡 별미. 경남 고성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공룡 발자국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공룡 박물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공룡 박물관과 함께 공룡 별미 쌀국수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감사합니다. 나타났습니다. 예. 네네. 자, 이게 공룡 별미 쌀국수는 공룡 고기로 만들 리가 공룡 없겠죠. 고기로. 예. 네. 이거는 경남 고성의 햅쌀로 만든 글루텐 프리, 글루텐 프리의 건강한 즉석 식품입니다. 게다가 면을 기름에 튀기지 않아 가지고 트랜스 지방 역시 제로. 밀가루와 트랜스 지방 때문에 면 종류를 마음껏 드시지 못했던 분들께 공룡 별미 쌀국수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공룡 별미 쌀국수는 컵라면 형식의, 여러분 저기 도시락 라면 아시죠? 네네. 네, 팔도 도시락. 네네. 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해가지고 심지어는 이 껍데기까지 다 입안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말았어요. 솔직히 밥보다 한 대 더 많이 먹었었죠? 네. 아, 그렇죠. 정말 신기원이었습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은 그렇죠. 바로 이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모양새가 많이 비슷합니다. 주 원료라 할 수 있는 고성 햅쌀 말씀드렸죠. 햅쌀로 씁니다. 밀가루와 트랜스 지방 때문에 면 종류 마음껏 못 드시는 분들, 자 이제 공룡 별미 쌀국수가 나왔으니까 음흠. 이거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면을 기름에 튀기지 않아서 트랜스 지방 역시 제로라고 말씀드렸죠. 공룡 별미 쌀국수는 컵라면 형식의 초간단 즉석 식품이고 쌀국수 스프를 뿌린 다음에 끓는 물을 붓고 4분 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똑같아요. 네, 라면하고. 공룡 별미 쌀국수는 다이어트 대용식으로도 추천되는데요. 주 원료인 고성 햅쌀은 경남 고성에서 재배한 기능성 쌀인데요. 어떤 기능성이냐? 공룡 별미 쌀국수의 원재료 70%에 해당하는 쌀은 바로 새고아미 쌀입니다. 새고아미 쌀. 새고아미 쌀은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쌀인데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체내 흡수율이 낮아서 다이어트를 위한 대용식으로 정말 좋습니다. 쌀도 다이어트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새고아미 쌀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쪘다.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날마다 하루에 한 공룡 별미 즉석 쌀국수를 10개씩 20개씩 드시는 분이겠죠. 한 끼에. 자, 그럴 때는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낙심하실 거 없습니다. 바로 비타샵 그린 스무디가 있어요. 저는 병 주고 약 줍니다. 네. 그래요. 기후이닷컴에서 모든 거를. 그래요. 공룡 별미 즉석 쌀국수 반반, 멸치만 4개와 해물만 4개, 11,400원. 오. 8개가 들어간 거죠? 8개에 11,000원이면 기성 라면하고 뭐 큰 가격 네, 차이가 없는 큰 것 차이는 같아요. 없네요. 네, 그리고 공룡 별미 즉석 쌀국수 멸치맛 10개는 14,000원. 공룡 별미 즉석 쌀국수 해물맛 10개는 14,000원. 하나에 1,400원 꼴인데.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밀가루와 트랜스 지방 때문에 라면 먹기 어려운 분들께 건강하고 편리한 즉석 쌀국수를 찾는 분들께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매 끼니 집에서 해결해야 하는 분들께 네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경남 농업 6차 산업센터가 인증한 공룡 별미 쌀국수를 김용민대학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지사를 믿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가 김경수. 있는 회사입니까? 네? 관계가 아니, 경남이니까. 경남이니까. 네. 그 이거 김경수 지사 얼굴 보시고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도청에서 항해 올 수도 있겠군요. 아니 뭐야 항의를 하면 말이 안 되지. 아니 뭐 자. 인정했으니까요. 여기서 네. 인정한 네. 쌀국수. 자, 지금 또 김치는 김용민닷컴 최고 인기 상품 중에 하나인 청정게장촌 여수. 여수 여수 김치. 청정게장촌의 네. 진짜 여수김치입니다. 압도적 재료와 또한 압도적 양념의 전라도 김치를 경험하실 분은 김용민닷컴에서 진짜 여수김치 만나보시기 이 바랍니다. 김치 진짜 맛있습니다. 먹어야죠 이제. 네, 공룡 별미 즉석 쌀국수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이구 세상에, 와 진짜 국수네. 이게 저 녹색이 오. 멸치겠죠? 네네. 녹색이 멸치. 녹색 녹색이 해물맛. 맛입니까? 네네. 그래요. 녹색이 해물 맛이고 주황색은 멸치 맛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 냄새가 세상에. 너무 좋아요. 빛깔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자, 여러분. 자, 죄송합니다. 집만 먹어서. 예. 라면 이런 종류는요. 아 딱- 국물 너무 시원해요. 국물 한 숟갈 먹어보면 딱 알거든요. 네. 진국입니다. 야, 진짜 쌀국수네. 네. 네. 밀가루가 아니에요. 이야. 아이고, 이렇게 김치하고 같이 먹으니까 아 면이 엄청 쫄깃쫄깃하네요. 아 라면하고 면이 완전히 다르네요, 진짜. 네. 제가 이 쌀국수를 너무 좋아해서 네. 베트남에 혼자 쌀국수 먹으러 여행 갔어요. 쌀국수를 먹으려고 베트남에 쌀국수를 먹고 싶어서 베트남을 갔어요. 그래요. 근데 베트남 쌀국수는 네. 날이 더워서 그런지 현지에서 먹으면 약간 기름져요. 근데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요? 5일 동안 베트남 쌀국수를 30종을 먹었습니다. 와. 저는 토종 한국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파는 쌀국수가 맛있더라고. 그래요. 항상 그 한국인의 입맛으로 변형돼서 들어와요. 뭐 네네. 파스타도 맞아요. 그렇고, 네. 파스타도 그렇고, 스테이크도 그렇고. 어우. 이거 진짜 맛있네. 근데 이건 정말 딱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아. 그런 스타일이에요. 라면보다 너무 좋겠다. 아, 라면보다 훨씬 낫습니다. 되게 건강한 맛이라 먹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멸치국수 좋아하는 분들은 대책 없습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그 멸치 덕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면을 풀어가지고 먹더라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 네. 야, 이게 멸치 쌀국수가 이게 굉장히 진국인데 음. 자극적이지 않은 칼칼함. 음. 야, 이 맛있네. 아, 저는 해물 맛을 먹고 있는데 칼칼하니 맛있어요. 아, 이거 멸치국수는 진짜 여기서 쓰는 육수는 밥 말아 먹어도 진짜 맛있겠어요. 근데 이 쌀국수가 장점이 뭔지 알아요? 기본적으로 국물도 좋긴 하지만 면이 되게 쫄깃쫄깃합니다 지금. 네. 국물에서 압도가 당하네. 압도당해. 아, 여러분 이 겨울에 이런 쌀국수가 없어요, 진짜. 저녁에 출출할 때 와가지고 하나 먹으면 이게 뭐 네. 그 살찔 걱정도 안 하고 속은 개운하고 이게 식사 대용도 대용이지만 밤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남편이 아, 해장. 해장할 때 야 라면 좀 끓여봐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내한테 반말로. 요즘도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분들은 찬장에 봐라. 네가 끓여라. 야, 네가 끓여 먹어라. 네. 이거 진짜 국물 아주 좋습니다. 끝내줍니다. 이건 저 해물 맛은 진짜 얼큰해가지고 야, 여기 밥 있으면 이거 밥 말아 먹어도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아, 오. 이거도 그냥 스프를 그냥 그죠? 야, 근데 어떻게 국물이 이런 맛이 나지? 되게 스프를 썼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국물이 너무 좋아요. 벌써 하나를 다 비웠습니다 이제. 어, 잘 만들었네. 응? 이거 분식 맛집에서 파는 멸치국수 같다 진짜. 진짜 요즘같이 좀 추운 날, 오늘 진짜 추웠잖아요. 이거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속이. 자, 저는 이제 해물 두 맛으로. 번째 이제 멸치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유 멸치가 지금 날 쳐다보고 있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경남하면 또 멸치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그렇죠. 대한민국 멸치 주산지가 남해 그쪽 맞아요. 아니에요. 거제 그쪽. 멸치 중에서도 일진 멸치, 네. 일진 멸치를. 제일 센 멸치. 아, 해물이 또 이런 맛이 있구나. 요 멸치는 좀 멸치 국수는 맵진 않네. 안 매워요. 아 깔끔하네요. 국물이 진한데 네. 이게 먹다 보면 은근히 칼칼한 맛이 또 있어요. 이 밤에는 또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는 밤 아닙니까? 네. 아유, 여러분 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번 맛보셔야 돼. 네. 맛보지도 않고 죽으면은 일단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다. 전혀 자극적이지 않네. 네. 되게 멸치는 구수합니다. 진짜. 이게. 아 멸치는 진짜 깔끔하네요. 깔끔해. 어우 좋다. 이거 어디 회사지? 회사 이름이 공룡 별미 즉석 쌀국수예요. 공룡 별미. 거제 영농조합 거류. 거류 영농조합법인. 어. 네. 오 잘하시네. 아 멸치는 진짜 김치랑 먹으니까 진짜 완벽하지는. 완벽합니다. 완벽. 김치 너무 맛있다 진짜. 여수 무슨 김치였죠? 여수 그렇지 청정게장촌. 청정게장촌. 네. 근데 이런 양념으로 게장도 만든다면 게장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게장에 들어간 소스로 만든 것 같은. 응? 네. 이 김치는 달콤하기도 하고 지난번- 시원하기도 하고. 족발 보쌈 때도 그랬지만 응. 전천후 폭격인 것 같아. 궁합이 다 잘 맞아. 와, 어우 아 진짜 하루 종일 좀 추웠는데 먹으니까 속이 진짜 확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가끔 국물이 있는 기자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오늘 국물 있는 기자회예요. 네. 국물을 다 드셔서 국물 없는 기자 이러고. 이게 바로 이 멸치 국물. 맞아요. 진국의 진국. 이게 해물인 국물이 칼칼한 맛이 있네. 네. 진짜 해물 국물은 진짜 딱 숙취 해소를 위한. 지금 여기 돼지 육수가 들어갔어요. 제가 돼지 육수. 땀이 떨어졌어요. 야, 정말 올 클리어입니다. 네. 아 너무 시원하네요. 계속 들어가네요 이거. 근데 나 이거 주문하면은 하루에도 한 3개까지 먹을 것 같은데. 이게 일반 라면보다 유통기한이 긴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먹는 것만 해도 내년 12월이 유통기간인데 그래요. 네. 아, 여러 개 사놓고 쌓아두고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쩐지 면이 왜 쫄깃쫄깃하고 깔끔한가 생각했는데 네. 기름이 안 튀겨서 그런 거고. 네. 김이 안 튀어서 그래. 진짜 면이 깔끔해. 아주. 야, 우리 오늘 물건 하나 또 발견했네. 여러분 라면 드시지 마시고
라면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공룡 별미 즉석 쌀국수를 맛보시기 거의 바라겠습니다. 그 면업계에 음. 얌 테이블로 등장할 가능성이. 그래요. 얌 테이블도 통영에 본사가 있는데. 그렇죠. 이 네. 강력합니다 아주. 음. 둘 다 매력이 너무 다르네요. 네. 네. 둘이 맛이 딱 구분이 돼요. 해물은 칼칼, 멸치는 깔끔. 깔끔. 그래서 깔끔. 아, 네. 담배. 맞아, 담배. 음. 그래서 김치랑 이렇게 멸치가 더 이렇게 좀 풍부한 거예요. 네. 해물은 그 자체로 칼칼하고. 내일 윤석열 징계위원회 점심에 요거 좀 드렸으면 좋겠어. 아까워. 아까워. 아니 이번 우리 징계위원들뿐만 아니라 변호사들 와가지고 주영이 수석하신 분들도 그쵸, 같이. 그쵸. 해물 맛을 먹으면은 속이 풀려가지고 마음에 얹힌 것, 화가 난 것 다 풀리고 윤석열 해고를 결정하지 않겠는가. 나 이걸 다 같이 먹으면 윤석열 총장이 자진 사퇴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싹 풀어져서. 그렇죠. 마음이 싹 네. 풀려서. 너무 추운 날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윤 그동안 내가 총장, 국민들에게 무슨 짓을 했나 하면서 막 반성하게 되고. 예. 윤 총장한테는 멸치를 보내야겠고 위원들한테는 해물, 칼칼한 해물을. 아 좋습니다. 예. 너무 잘 먹었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10개 얼마냐고 물어보셨는데 14,000원. 네. 멸치맛 10개도 14,000원, 해물맛 10개도 14,000원. 아유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그 네프킨을 좀 큰 걸 주시네요. 어떻게 보면 덩정이로 좀 네.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십니까? 네. 네. 네, 이거 화장실에서 쓰는 거예요 이게. 화장실에서 쓰기에 너무 작은 것들은 좀 위험해요. 네. 화장실에서 쓸 때. 뚫릴 수가 있어.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정말. 진짜 좋은데 이거? 네. 네. 약간 두께가 있고. 자, 오, 좋습니다. 배송비는 얼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거 저기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세요. 주문하면서 확인해. 아니 뭐 4-5천 원 하겠어요? 4-5천 원 하나? 그러진 않겠지. 얼마 이상 시키면은 그치. 무료 아닐까요? 맞아요. 네. 많이 사면은 예, 5만 5만 원 이상 무료. 근데 이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많이 사서 그냥 쟁겨두시면은 겨울 내내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도 좋네요라고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키친타올이 롤페이퍼로 보인다라고 하셨네요. 우리 레드현님. 아유, 네네. 레드현님이 음식을 자꾸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세요. 네. 근데 내가 오늘 내 취향을 저격하는 순두부. 순두부하고 순두부. 특히 감자 조림, 간장에 조린 거. 네네. 아유, 킬라예요. 제 제 살의 한 40%는 감자라고 보시면 돼요. 감자를 얼마나 보통 처먹었는지.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그 감자 보통 아닌가요? 감자 고구마 다이어트 음식. 아이고, 감자가 얼마나 열량이 높은데.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그 감자를 잊지 못해서 돼지 감자를. 돼지 감자 맛있죠. 네. 돼지 감자는 이게 달라. 감자는 딴과고 요거는 네. 국화과야. 돼지 감자는. 맛과 모양이 좀 비슷해 보여도 네. 네, 돼지 감자가 좋습니다. 건강에. 정상 기자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준비한 소식은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주제는 13평입니다. 이게 그래요. 네, 주말에 좀 상당한 논란이 됐던 건데 야당도 난리가 났고 좀 언론도 난리가 났어요. 네. 이 논란의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라는 발언인데 네. 이 언론 보도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하고 이제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LH 임대주택 100만 호 기념단지를 갑니다. 동탄. 네. 동탄. 동탄. 네네. 제 아내의 언니의 네. 남편을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언니의 남편? 네. 언니의 동서 아닌가요? 동서. 동서인가? 동서 아닌가요? 네. 동서. 김용민 선수 와이프의 기자에서 언니의 동서. 남편. 네. 동서. 네. 동서. 네. 우리 동사가 우리 동사. 동사가 명사 아닙니까? 동사입니까? 네. 대명사가 자주 움직이시는 분인가 봐요. 그분이 대명사가 네. 그분이 LH 동탄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또 전부터도 청년 주택 관련해서 임대주택 쪽에 우리 형님이 동서가 정말 갖고한 철학과 애정과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네. 갔더니 문 대통령이 반하셨잖아. 우리 저 동서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네.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고 대통령께 찬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느낌에. 네네. 네. 아, 또 그분이 또 그분이었군요. 네. 아하. 아, 그 동사분께서 그래요. 잘 움직이셨습니다. KTV나 뭐 동영상 보니까 한 프레임도 안 나왔더만.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요. 아니 예. 뭐 민경욱은 트럼프 링크에 나오더만. 아,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화성에 화성에 있는 게 이 동탄이죠. 여기 이제 가셔서 이제 전용 면적 44제곱미터 규모의 투룸형 네. 공고 임대주택을 살펴봅니다. 음. 그리고 이 언론 보도만 보면 이 좁은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인 가구도 살겠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네네.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보도 제목만 딱 떼어놓고 보면 뭐 여기 뭐 4인 가구도 살겠는데 이 집 없는 사람들이 이 큰 집에 살겠다는 욕심 때문에 네. 여기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이제 안 산다 뭐 그런 식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네. 실제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이후에 이제 언론에서 지금 난리가 났고 지금도 그 난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야당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언론에서 이 야당의 말을 빌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민심에 불을 질렀다 뭐 이런 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조선비즈에 어떤 기사까지 나왔냐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죠. 네. 변창흠은 둘째 낳고 40평대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냅니다. 야, 우리 저 집 큰 걸로 치면 우리 방상훈 사장님 어디 흑석동에. 감히 누가 방상훈 사장님께 명함을 내밀 수가 네. 있겠습니까? 화장실 전용 면적이 13평 그리고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뉴스타파가 몇 년 전에 보도했었는데 관훈클럽 소속 언론인들 네. 강남 3구에 음. 상당히 많이 많이 고가의 삽니다.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정서를 유승민이 잘 대변했지. 네, 임대주택 너 나가라. 그러니까요.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임대주택 사는 분들은 뭐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될 곳에 간 분들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따가 할 얘기가 없어지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예, 미안해요. 예. 열받으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고. 자꾸 내가 할 말 없게 다 만들어버리시고. 열 조금 있다 봐도 네. 한 번 더 해도 돼. 한 번 더 해도 네네네. 돼.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는데 사설 제목이 대통령 임대주택 발언의 국민 분노, 청은 그 이유 아나 이런 제목의 사설입니다. 아, 그 오늘 사설이요? 네. 아, 진짜 웃기던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일단 이것부터 굉장한 시비조죠. 24번의 정책 실패로 3년 만에 서울 집값이 58%나 뛰고 전월세 시장을 뒷돈 거래가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데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민심을 헤아리며 정책 전환으로 해법을 찾을 것이다. 이 미친 집값 탓에 무주택자들이 영끌 비투까지 해가면서 절박하게 내 집 마련에 매달리는데 20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 호 공급 같은 희망고문식 처방을 제시하는 게 상식적인가?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 전에 팩트부터 좀 확인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간 집은 전용 면적 44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3평이 아니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 평형을 볼 때 이제 공급 면적을 평형으로 얘기를 하고 이 그렇습니다. 전용 면적은 제곱미터로 그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중에서 평형 중에 가장 많다라는 84제곱미터가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평. 그렇게 계산하면 한 25평, 26평이 25평, 나오는데 24평. 실제로는 33평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당 평형도 13평이 아니라 21평으로 봐야 맞는 맞아, 한 거죠. 20평 조금 넘거나 20평 정도 돼요. 네. 보통.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내 식구가 살만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변창흠 내정자가 44제곱미터, 그러니까 13평 아파트고요. 이게 변창흠 내정자도 일단 전용 면적을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 방 한 번 먼저 보시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이 좁긴 합니다만 아이가 둘이 있으면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크면 서로 불편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상을 보면은 그 방에 1층에 책상, 2층에 이제 침대가 있는 기능성 가구예요. 네. 기능성 가구다 보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변창흠 내정자가 밑에 이제 침대식으로 바꾸면은 2명이 잘 수가 있는 거고, 네. 그거를 이제 옆에 이제 책상을 빼면은 뭐 2명이 앉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뭐 4명 키우기가 딱 맞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방에 이제 그 가구가 이렇게 2층으로 돼 있는데 1층은 그렇게 쓰고 뭐 변경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2명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아파트가 이제 신혼부부 대상 공급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사실 이제 부모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집을 구입할 수가 없고 전세 아유, 마련하는 어떻게 것도 왜요, 그를? 예. 뭐예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청년들이 뭐 그렇다라는 문제를 넘어서 제가 겪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네. 아마 다들 겪었던 문제이기도 할 거예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런 임대 아파트가 있으면 여기서 거주를 하다가 이따 뭐 여유가 되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이 장성한 두 자녀를 키우는 어느 노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네.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 하나, 신혼부부 둘 이렇게 좀 표준으로 하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명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고 그런 거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4인 가구가 충분히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한 적이 글쎄 말이에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저 채팅방에도 많은 분들이 우린 그 평형에 4명 살았어요라고 많이들 올려주고 계세요. 그거보다 예. 적은 평수에서 음. 4명 이상 사는 대한민국 서민들도 꽤 많습니다. 그럼요. 예, 예.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진짜 논란을 제기하는 야당이라든지 지금 언론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나고 어처구니 없었던 게 저희 집이 지금 13평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아드님 계시고. 네. 저희 집은 전용 면적이 13평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좁죠. 13평보다. 네. 그러니까 저희 집 끝에서 끝까지 이동하는데 10걸음이 안 걸려요. 아, 그래요. 물론 이제 저는 내년에 이사를 가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13평짜리 집에서 지금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그 주거 조건이 얼마나 안 좋은데. 집 앞에 아침에 문을 열면은 열리지가 않아요. 봤더니 곰이 그 앞에서 자고. 네. 그래요. 저는 술 먹었던지 토를 해놨더라고요. 곰이. 베란다에서 저 보면 막 악어가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요. 네. 네. 악어를 밟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차를 기아를 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가 차가. 봤더니 이제 뱀이 네. 바퀴에 엉켜가지고 그래서 빨리 떼어내느라고 네. 애를 많이 썼던 기억이 아니, 있어요. 눈 오면 가끔 뱀을 감고 다니거든요. 어떨 때는 큰 뱀 아나콘다를 타고 네. 야 계양역 가자. 그러면 이제 또 가지고. 아니, 저기 우리 동네 주민들이 그만하래. 아니 동네를 벗어나려면 거의 사파리 수준으로 지금 네. 그래요. 몇 분 동네에서 뵀거든요. 네. 가는 분다는 분들을.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 충분히 살만하다. 뭐 4인 가구 살만하다. 이것 때문에 제가 기분 나쁜 건 아니고 그런 지금 작은 면적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4인 가구가 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쥐들이 그렇게 안 산다고 남도 다 그렇게 안 사는 줄 알아요. 인간들이. 예. 아니 거기서 4인 가구 어떻게 사냐라고 하면은 지금 고시원에서 네. 젊은 친구들이 한 평 조금 넘는 몇 평 안 되는 그럼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젊은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희 빌라에서도 같은 평형인데 실제로 아이 둘을 초등학생인 아이 둘을 키우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아이가 셋인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당연히 좁죠. 당연히 그 집은 이제 좁은데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냐는 식으로 왜 그렇게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좁은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열이 받고 좀 화가 나는 일이었던 거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유승민 씨가 딸이 지금 수억대 부자잖아요. 유승민 씨 본인뿐만 아니라 저기 어우, 1억이 그럼요. 넘는 현금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야? 네. 자기가 어떻게 그걸 벌어? 그 나이에. 억대 부자라고 하죠. 아니 근데 진짜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벌었으면 그 비법이나 노하우 좀 전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과했어 유승민이. 그거에 대해서 사과했으니까 사과를 했고. 더 얘기하면은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근데 어쨌든 유승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 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또 작은 평수에 살고 있는데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는 꿈이 바보 같은 꿈입니까? 대통령이 또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요 공공임대주택 들어가는 게 꿈인 서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호텔 개조형 숙소 같은 거를 공급을 했는데 그걸 이제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4인 가구가 들어가서 못 산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1인 가구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고시원에서 사회생활 초기 때 좀 살았었는데 아이고. 그때 고시원에 제가 냈던 돈이 꽤나 한 10년 전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3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호텔형 숙소를 지금 20몇만 원에서 30만 원대에 공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는 안에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데 대단히 잘 싸게 공급을 하는 거죠. 저도 몇 달 살았거든요. 고시원에.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16만 원짜리가 있었고 20만 원짜리가 있었고 25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20만 원 주고 한 넉 달인가를 살았는데 정말 열악했거든요. 네. 20만 원을 주는데도. 근데 어쨌든 고시원도 굉장히 뭐 좁은데 어쨌든 거기서도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치 이제 다
불쌍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렇죠. 어쨌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지금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마치 이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좀 부족하고 살기 싫은데 살고 그런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언론에서 쑥 빼버렸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아이도 늘고 재산이 형성이 되면 더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할 수 있다.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쏙 빼버리고 그렇죠. 마치 이제 13평에 4명 뭐 충분히 살겠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20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 원 공급 같은 희망고문식 처방을 제시하는 게 상식적이냐 이렇게 사설에서 이렇게 썼는데 그럼 박근혜 정부를 요구를 해야지. 왜 2020년에 그 정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았냐고. 근데 여기서 왜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에 대해서 왜 비판을 하는지 좀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너네들이 막 기사 써대는 대로 민간 건설사한테 그거를 딱 위탁을 해봤자 민간 건설사들이 그 집을 지으면은 그게 그 서민들의 집이 되냐. 기본적으로 돈이 안 되지. 그럼요. 대형 평수를 지어야 사실 채산성이 맞다고 자기들은 얘기하는데 그 임대주택 지으라고 하면은 짓나요 어디? 안 지어요. 아주 안 짓는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들은 수익을 우선시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LH나 이런 SH, GH 이런 데서 이제 나설 수밖에 없는 건데. 아니 앞에 공공이 붙잖아요. 이게 왜 네. 붙겠어요? 근데 임대주택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좀 그렇죠. 어려운 처지에 있으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공공 임대주택 갖고 할 일이 많다. 예컨대 지금 경기도의 기본주택처럼 대형 평수로 공공 임대주택 못 합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네.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월 임대료를 제법 내는 거예요. 뭐 제법 낸다고 해서 딴 데하고 똑같은 건 아니고 딴 월세처럼 그렇게 높은 월세는 아니고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낸다면은 그렇게 해서 야 집을 가져서 뭐 하냐? 공공임대주택 들어가면 되잖아. 뭐 나가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그런 데로 들어가자. 게다가 또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조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아침 식사. 우리 저 주부들은 얼마나 또 이렇게 짱이네. 행복하겠어요. 게다가 역세권에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역세권. 네. 저는 그게 이제 제일 그렇죠. 그래서 핵심이죠. 더 나아가서 역세권이 아니라 아예 역에다가 지으면 어떻겠나. 아 역도 밑에 옆에 그렇지.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은 저층에 역이 있는 거야. 실제로 민간에서 만든 아파트 중에 그런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지으면은 경기도 지역에서만 옥외 역사, 지하 말고 옥외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임대주택을 지을 만한 곳이 한 100군데 돼요.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한다면은 용적률을 좀 가능하게 하고 또 평수도 넓히고 그렇게 한다면은 뭐 저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 아이디어를 경기도가 중앙정부에다 처음에 얘기했을 때 아니 그 공공임대주택은 좀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야지 무슨 무주택자한테 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난색을 피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앞으로 굳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야말로 운명을 걸어서 집 사느니 그냥 뭐 임대주택 들어가니 낫지 이런 인식이 보편화되면은 나는 부동산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론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다들 잘 살아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네. 보통 언론인들의 에버리지 평균 이상은 주류 언론들은 잘 살아요. 아파트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특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아파트 중심으로 사고를 많이 그렇지.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금 김용 PD도 얘기하고 경기도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이게 공공임대주택을 바라볼 때 시각은 저는 어떤 주택 공급이라든가 부동산의 어떤 그런 욕망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삶을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주거권 보장인 거죠. 네.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기자들이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 그런 기사 별로 없습니다. 네. 아니 요즘 누가 대중교통 관련한 기사를 씁니까? 기자들이 다 자기 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차 없는 기자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연탄 쓰는 가정 아직 있습니다. 있죠. 근데 연탄 관련한 기사 보신 적 있나? 거의 없어 없죠. 그런 거. 거의 없죠.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는다고 그게 없는 일이 돼버리면 안 되지. 끊임없이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우리 민생 중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게 기자의 책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기대하는 건 너무 심한가요? 그러니까 뭐 언론이나 유승민이나 안철수나 임대주택이 마치 이제 누구나 이제 회피하는
그런 집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고 또 이제 뭐 여러 가구들이 이제 모여 사는 곳에서 임대 아파트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 주민들의 반발이 좀 거세잖아요. 네. 자꾸 그런 식의 사회를 만드는 데 지금 일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이런 식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방식의 비판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향해야 된다? 지양. 지양. 네. 야, 알겠습니다. 아, 깜짝 양. 놀랐습니다. 예. 네네. 정말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면서 한심하다. 이것들이 단체로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기사 중에서 가장 볼만하고 뜻깊은 기사가 있습니다. 한겨레에 나온 기사인데 이 진실 공방 뒤에 네. 또 다른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 10년 전 기준에 갇힌 공공임대. 그거 맞아요. 네, 아 이건 굉장히 아, 기자상을 주고 싶을 정도로 네. 아주 독특하고도 독보적이고 훌륭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최저 주거 기준이 결정이 됐는데 네. 10년 사이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욕구가 증폭됐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안 생활이 늘어나면서 좀 여러 가지 아이템들도 집에 많이 좀 들어오게 되니까 네. 그렇죠. 집의 면적이 더 또 1인당 고양이를 키워보십시오. 캣타워. 장난 캣타워. 아니죠. 그거 하나 들이면은 인간의 평수가 줄어들어요. 확 줄어듭니다. 네. 캣타워 있습니까? 네. 아 그래요. 거실에 캣타워 창가 쪽에 설치를 했는데 여기가 사람의 집인지 고양이의 집인지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네. 고양이한테 월세를 낸다는 소문이 뭐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들의 체구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맞아요. 근데 워낙 10년 전 기준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니 임대주택의 공간이 협소하다라는 인식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쉽게 얘기해서 집 없는 서민들이 있다. 그러면 공공의 책무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부지런히 많이 다양하게 누구나 쉽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공공의 책무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제가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때 아마 굶어서 생을 마감하신 분이 계셨을 거야. 먹을 게 없어서 아사로.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야. 국가의 지도자의 책무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먹고 사는 거에 걱정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빈틈이 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때 참 코끝이 찡해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참 열심히 잘하고 있고 철학도 너무나 훌륭합니다만은 다음 대통령은요 집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가지고 공급할 줄 아는 아니 뭐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기 전에 이미 딱 대안을 만들어 놓는 그런 대통령을 저는 지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유승민은 최소한 대안이 아니야. 야 거기 왜 사냐 공공임대주택에 아마 이럴 거라고. 너나 살으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지난 대선 때 공공임대주택 이런 부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런 취지로 얘기도 했었어요. 네네네. 그랬던 분이 다 공수처 찬성했던데요. 그럼 지난 지금 대선에. 이상한 얘기하고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공수처를 과거엔 지지했고 지금은 지지하지 않으면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하면은 그렇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니 생각이 바뀌었으면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난 생각이 바뀌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안 하죠, 무조건 안 하죠. 반대예요. 이거 뭐야 이게? 그때 그 공약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랬다는 거 말고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정책과 자기의 어떤 공약에 대해서 양심의 어떤 그런 가책,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요. 또 뭐 어떤 얘기 자, 할까요? 하나 더 할까요? 네네네. 제가 얼마 전에 미디어오늘 조사했던 네이버 안에 많이 읽은 기사 순위를 소개를 해드리면 아, 네네네.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도 같은 관련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얼마 전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맞았는데 이게 본인들이 쇼핑몰을 차려놓고 가격 비교 검색에 자기 쇼핑몰이 더 잘 나오게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아이 양아 한 진짜 거죠. 내 이럴 줄 알았어. 네. 예. 이제 문제가 된 거고, 예.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해놓고 자기가 플레이어가 돼서 지금 뛰고 있으면서 자기한테 굉장히 편파적으로 심판 판정을 내리는.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가 선수를 뛰는 거는 안 돼요. 아예 그렇죠. 그냥 플랫폼 사업을 내놓고 아니면 분사를 시키든지 해야지. 왜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어쨌든 플랫폼 사업자로서 자기들이 독점지 위에 올랐는데 음. 그걸 이용해서 이제 다른 일을 하겠다라는 거는 좀 양심이 없는 거고 이 미국 네. 같으면 또 난리 났을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비단 뭐 쇼핑이나 동영상 검색만의 문제겠냐 이런 게 이제 스트레이트의 문제 의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뉴스는 문제가 없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스트레이트가 조사를 하는데 네이버 보면은 PC 화면에요. 네. 뉴스 칸으로 들어가면은 처음으로 뜨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네. 뉴스 홈인데 예. 거기서 보면은 가장 이제 메인 뉴스들 한 6개를 골라서 맨 상단에 띄어놔요. 그렇지. 네. 거기가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이고 눈에 가장 잘 띈다는 건 이제 PV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그렇지. 곳이겠죠. 거기 한번 실리면은 뭐 댓글이 뭐 1000개, 2000개, 네. 3000개는 기본이죠. 뭐 몇십만 많이 가면 이제 100만 이 정도 뷰까지 갈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여기에 이 뉴스홈 칸의 메인 자리에 어느 언론사가 가장 많이 노출되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PC를 기준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은 개개인마다 나오는 뉴스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PC는 이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PC에 나오는 섹션을 조사를 했고 그 결과 네이버 뉴스룸 헤드라인 영역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언론은 역시 중앙일보 15.7%나 냅니다. 그리고 2위가 연합뉴스 그러니까 15.1%고 3위가 조선일보 7.9%였어요. 네이버에 기사를 제공하는 업체가 75개인데 딱 이 세 언론사만 40%에 이르는 엄청난 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4위가 세계일보인데 5.8%, 5위가 한국경제 5.3%. 세계일보가 뭔데 그렇게 많이 나와요? 많더라고요. 통일교 신문이 뭐 그렇게 많이 나와? 아니 근데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은근히 세계일보 기사가 종종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해를 할 수 없네. 기자 규모나 언론사 사세나 열독률, 구독률 보면은 세계일보가 그렇게 많이 차지할 일이 없는데 국민일보는 뭐 하고 있습니까? 국민일보보다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쿠키뉴스가 은근히 메인에 잠깐씩 나와요. 아니 그 저기 희한하더라고. 국민일보가 왜 창간이 됐냐면요. 통일교의 세계일보가 창간되니까 대항마로. 그저 이단이 언론사를 가지면은 기독교가 위협받는다 해서 만든 신문이 국민일보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출자해서. 그랬더니 국민일보와 세계일보가 카르텔을 형성. 법조기자단끼리. 세계일보가 나왔는데 미미하고 국민일보도 미미하고 그래서 네. 둘 다 서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뭐 결론이었는데 이제 위협이 안 되는. 갑자기 네이버에서 세계일보가 부각되고 있다면은 국민일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복음실은 국민일보. 네. 분발하셔야겠네. 예. 어쨌든 이 상위 5개 언론사 기사가 절반 49.8% 정도 됐고요. 그리고 PC에서 스크롤을 안 해도 볼 수 있는 영역까지. 그러니까 한눈에 딱 보면은 이제 기사 제목이 보이는 그런 뉴스들까지 계산을 하니까 1위가 중앙일보 9.4%, 2위가 연합뉴스 8.5%, 3위가 조선일보이고요. 조선일보가 6.4%, 4위는 서울경제 4.7%, 5위는 한국경제 4.6%. 아니 이상하게 그 연합뉴스가 훨씬 더 기자 수가 많고 네. 생산되는 뉴스량도 상당할 텐데 어떻게 중앙일보한테 밀리기 시작했지? 아니 그렇잖아요. 연합뉴스가 1등인 건 이해가 돼. 왜냐면 뉴스가 많으니까. 판을 또 바로바로 교체하기에는 연합뉴스 선택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중앙일보가 엎었지? 그래서 뉴스 소비 시간이 가장 많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뉴스홈의 헤드라인 기사를 보면 연합이 1등이에요. 21.6%. 2위는 중앙일보 16.1%. 그러니까 연합뉴스를 제외한 언론들은 대체로 이제 새벽에 기사를 올리거나 밤에 좀 기사를 그거는 올리지 또 그럴 수 않을까. 있는 이유가 조간신문. 네, 맞아요. 신문이 발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사를 업데이트하는. 특히 새벽 시간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3시에 한꺼번에 다 올라가요. 네. 네. 예전에는 이제 안 그랬잖아요. 뭐 전날 저녁부터 맞아요. 초판 마감부터 이제 기사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요즘엔 웬만한 종합일간지는 다 새벽 3시에 동시에 올립니다. 그래서 네.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사를 새벽에 올리는 건 뭔가 음모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3시에 올렸어요. 네네. 예. 그냥 오해하시면 신문과 안 같이 됩니다. 공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어쨌든 1위가 연합이 21.6, 2위가 중앙일보 16.1, 3위가 한국경제 9 이렇게 세 곳이 46.7%. 그러니까 네. 뉴스 소비 시간이 가장 많은 아침에 연합, 중앙, 한국경제가 거의 뭐 좀 과도하게 말해서 여론의 한 절반을 좌우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하 참. 그다음에 뉴스원이 5.2, 그다음에 YTN이 4.2였고요. 그리고 카카오 다음에 뉴스홈을 보면 다음에 뉴스홈에서 가장 많이 노출된 언론사의 기사가 이제 세계일보 1위가 8%. 네. 세계일보? 네, 네. 아니 복음실은 국민일보는 어디 갔습니까? 나라가 이상하네. 통일교회. 통일교회에 이렇게 여론 네. 시장을 내줄 겁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왜 이래요 도대체? 그렇습니다. 네. 2위가 뉴시스 7.5, 그다음에 3위가 머니투데이하고 연합뉴스 7.4, 5위가 중앙일보 6.9. 이렇게 상위 5개 언론 전체 기사량이 상위 5개 언론이 전체 기사량의 37% 정도 됐고요. 다음도 역시 스크롤을 안 해도 볼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1위 연합뉴스가 21.4, 2위 뉴스원이 12.9, 3위 뉴시스가 11.3, 통신 3사가 45.6. 그 다음은 사람들이 뉴스를 많이 보는 그 시간대에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만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좀 종합적으로 보니까 네이버 헤드라인 영역의 이 보수 매체 점유율이 52.2, 통신사가 21.1,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진보 매체라든지 뭐 중도 매체 성향이 좀 불분명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25.6, 굉장히 좀 적었고, 다음 같은 경우에도 보수가 47.5, 통신사가 21.2, 기타가 31.3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특징이 좀 나오는 게, 일단 첫 번째는 한국 언론 지형이 보수화가 심하다. 상당히 심각하죠. 네. 그리고 이 국내 최대 포털이 이를 뒤받침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 매체의 기사가 워낙 많으니까. 아니 근데 네이버나 다음은 이거에 대해서 뭐 해명한 게 있습니까? 해명은 일관됩니다. 이거는 알고리즘이 한다라는 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네. 알고리즘 맞습니까? 알고리즘이겠죠. 알고리즘일 텐데 근데 알고리즘을 어떻게 짰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쵸. 네,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거를 영업 비밀이라면서 공개를 공개 안 안 하는데, 음. 아니 우리나라의 여론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포털에서 정체불명의 기준으로 뉴스가 편집이 돼서 독자들이 그대로 보고 있는데 이 기준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둘이 똑같아. 지금 거의 비율이. 네. 이거 보면은 오더를 내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또 해보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비율이 똑같을 수가 있어? 거의 비슷비슷하죠. 거의. 조중동이 한 50% 차지하고 한 30%는 통신사, 나머지는 다 나머지 언론들. 이거 어떻게 이런 비율이 거의 똑같을 수 있어요? 알고리즘이 그 AI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을 만든 건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뉴스가 배치가 되는 거니까 음. 그걸 과연 누구에 의해서, 어떤 원리 원칙에 의해서 그 알고리즘을 만들었을까? 그건 진짜 근데 궁금한 그걸 대목이죠.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안 하니까 어차피 모르는 뭐 거고. 공개를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참 포털 손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사실 개별 언론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뉴스 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다 포털에서 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포털에서 결국 뉴스를 접하게 된다면은 포털에 대한 공적 통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으로서 역할을 계속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언론 행위로 돈을 그렇게 벌고 싶으면 언론으로서의 통제를 받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뉴스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랑 관계없다. AI가 한다라는 게 네이버나 카카오의 주장이거든요. 좀 말이 안 되는. 그렇지. 그뭐 믿으라고 하는 얘기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방송에서 뉴스를 하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고, 그렇지. 뭐 어쨌든 신문도 오랜 시간 동안 돈과 뭐 그런 걸 쏟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신문인데. 웃기잖아. 아니 CBS 라디오가 뉴스를 하는데 CBS TV는 뉴스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이 포털이라는 업체에서 그냥 검색이라는 이름으로 뉴스들을 그냥 공짜로 다 끌어와가지고 자기들 울타리 안에 가두고 여기서 장사를 자기들이 하면서 자기들이 뉴스를 어떻게 편집하는지는 공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포털에 뉴스를 공급할 수 있느냐 공급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이 언론의 가치가 또 명운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휴 언론사 선정위원회 보니까 그것도 또 조중동이 또 주주를 이루더만 보니까 뭐 신문협회가 들어가 있죠. 안 되지. 그러면은 그야말로 공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왜 쥐들이 마음대로 결정을 해? 그거야말로 진짜 이해 충돌이죠.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일보가 전에도 이제 뉴스타파가 조사한 결과가 있지만 기사형 광고를 진짜 기사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가장 많이 낸 언론이 조선일보인데, 그렇죠. 그 이유 때문에 이 제휴가 해제된 언론이 있는데 조선일보는 끄떡도 없는 거예요. 그 네이버나 다음에서 뭐 뉴스제휴평가위원 상대 얘기하는 건 전체 기사 대비 그 수가 다른 데보다 낮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조선일보 같은 데는 기사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작은 언론 같은 경우에는 기사량이 적은데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집애가 10원을 삥 뜯었다고 해서 구속되고 부잣집 애가 1억 삥 뜯었다고 해서 풀려나고 뭐 그런 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포털이. 알겠습니다. 이 포털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이게 민간 사업자입니다. 아니 지금 정부에서는 안 건드리지. 다음 정부 때 예를 들면은 성폭행은 충동에 의한 것이다. 이딴 소리 하는 인간들이 집권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 보나마나 아닙니까? 포털의 알고리즘을 조작할 수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론 통제를 해왔던 자들이고 언론 통제만이 살 길이라고 거의 뭐 어떤 삶의 태도, 지혜로 인식해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적 영역 아래에서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언론 탄압이다 그러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도 언론 통제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적 통제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포털 권력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산하면서도 전혀 감시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무서운 괴물로서 크도록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뉴스가 없으면 포털이 이렇게 크지도 못했어요. 그렇지. 뉴스는 자기들이 이용할 때는 다 이용해 먹고 자기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고 저러고 있으면은 매우 곤란한 거죠. 곤란합니다. 스트레이트가 방송한 내용 네. 요약해 주셨는데 작년 유맘때였습니다. 스트레이트에서 진행자 교체권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했었죠. 네. 몇 가지 좀 여러분들께 첨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모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관련한 내용과 관련해서 항의하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 바뀌기 전 MC 두 진행자 중에 한 명 아이템 선정과 기획에 관여한 것으로 여러분들께 인식되게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좀 항의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보고 또 취재를 해보고 증언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말해서 제작진에서 결국에는 기획했고 아이템을 잡았고 취재를 했다. 이게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점을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 내용은 제작진에 의해서 기획되고 또 아이템이 선정이 돼서 취재가 됐고 그렇게 해서 방송이 됐다라는 점. 사실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MC 교체 이후에도 스트레이트는 뭐 폭넓은 영역에서 아주 심층 있는 그런 기사를 내지 않았습니까? 뉴스를 내보냈잖아요. 네. 물론 제가 보기에는 한 서너 개는 좀 똥볼을 찬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아이템이 있었는데 하여간 스트레이트가 갖는 그런 강렬한 어떤 이슈 파이팅 이런 것들 또 아젠다 세팅 이 기능들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런 프로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뀌기 전 MC들에 대해서 뭐 폄하한다든지 그들이 뭘 잘못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초기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때 우리 관훈 라이트 클럽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마치 진행자가 아이템 선정이나 기획을 다 했던 것처럼 그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의문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도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죠. 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트레이트 논란이 불거졌을 때 김용민 PD는 김용민 PD 나름대로 이제 취재해서 이런 의문이 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던 거고 네. 그때 당시 저는 또 MBC라든가 이런 그치. 쪽을 취재해가지고 요 사안에 대한 MBC 분위기는 이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던 거죠. 판단이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관훈 라이트 클럽이었으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셨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MBC 쪽에 알아본 내용은 크게 수정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김용민 PD는 나중에 좀 알아보니까 네.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드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제 책임이죠. 그거는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 또 제 책무고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막 비판하면서 쪽팔리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사실을 오인하게끔 만들었다면 그거 자체로도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혹시 그런 느낌을 갖게 했다면은 그런 판단 근거를 드렸다면은 바로 잡겠습니다. 사과의 말씀드리고 그래서 스트레이트 참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똥볼을 차는 아이템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23억 주호영 몇 년 동안 23억 그거 누가 밝혀냈습니까? MBC 스트레이트가 밝혀냈어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수고 많으시고 그런 탐사보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